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가게를 쉬고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냐고 저 몰래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깜짝 여행이었죠. 덕분에 오랜만에 신혼 기분을 낼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남편을 만나는 비결이 대체 뭐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남자 잘 보는 법 좀 알려달라고요? 그럼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참 없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혼녀예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진 이혼녀를 보는 시선이 각박해서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제 실패한 결혼 얘기를 털어놔볼까 합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은 결혼을 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빈말로도 화목한 가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셨고 걸핏하면 돈 때문에 다투셨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취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돈만 많이 생기면 부모님이 더는 싸울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우리 가족도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대학 대신 취업을 택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안심한 눈치였죠. 이해했어요. 제 밑으로도 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으니까요. 둘째 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고 막둥이는 남자였고 다들 저와는 다르게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일념하에 지역에서 제일 큰 의류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눈이 빠져라 미싱을 돌리는 게 제 일이었죠. 어차피 기계가 해주는 바느질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일은 더 힘들었어요. 하루 온종일 미싱을 돌리고 있다 보면 허리며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았죠. 무엇보다 시력이 빠르게 나빠졌어요. 안경을 맞추는 돈도 부담돼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더 나빠졌죠.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고장난 보일러도 고치고 무엇보다 동생들 학비도 대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희생이 언젠가부터 가족들에겐 당연한 일이 됐어요. 부모님은 월급을 받아서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공장에서 연말 보너스가 나왔던 날이었죠. 같이 일하던 동료가 순애씨, 보너스로 뭐 할 거야? 하고 묻더군요. 글쎄요, 동생이 겨울코트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나 사주지 않을까 싶어요. 순애씨 건 안 사? 순애씨 너 겨울코트 없잖아. 늘 똑같은 잠바만 입고 다니고 내가 봐도 추워 보여. 하나 좀 사. 보너스도 나왔는데. 동료의 말에 그제야 제 차림새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동생이 덩치가 더 커서 언젠가부터 제가 옷을 물려 입었는데 그때 입고 있던 얇은 잠바도 동생이 입던 거였죠. 낡고 때가 타서 어찌나 반질반질하던지 좀 부끄럽더라고요. 퇴근 후 망설이던 저는 옷가게로 향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고생한 저를 위해 작은 선물 하나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옷은 동생이 직접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 겨울 잠바만 하나 샀어요. 큰맘 먹고 간 건데도 어쩔 수 없이 가격표를 보게 되더라고요. 옷가게에 있던 잠바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샀죠. 그래도 오랜만에 새 옷을 입으니 설레더라고요. 사장님, 저 이 옷 그냥 입고 갈게요. 그래요. 택만 바로 떼줄게. 새 옷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날씨였는데도 조금도 춥지 않았죠.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더군요. 그 옷은 어디서 났어? 보너스 나와서 하나 샀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눈에 불을 켰어요. 뭐?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 동생들 급식비도 내야 하고 겨울옷도 하나 시켜줘야 하는데 네 옷을 사면 어떡해? 엄마의 야단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온 돈을 당연하게 동생들에게만 쓰던 게 생각나 울컥했죠. 내가 번 돈으로 내 옷 샀다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얘가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해? 너 순자 옷 물려 입으면 되잖아. 순자 걔가 겨울코트 하나 사달라고 허구한 날 노래를 불렀는데 언니가 돼가지고는 꼭 지 옷만 사와?
내일 순자도 데려가서 사주려고 했어. 아이고, 우리 집에 돈이 썩어나니? 걔 집에 둘 다 새 옷을 입게? 그럼 순자한테 헌옷 입으라고 해. 3년 내내 나 뼈 빠지게 미싱 돌려서 돈 벌었어. 근데도 그 돈 나 위해서 한 푼도 쓴 적 없다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처음으로 내 옷 사본 건데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욕실에서 씻고 있던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냉큼 아버지에게 가서 저를 고자질했죠. 여보, 글쎄 순애가 자기 맘대로 보너스 받은 걸 쓴 거 있죠. 자기 새 옷 사겠다고. 그걸로 야단을 좀 쳤더니만 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데 애가 어쩜 저렇게 철이 없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엄격한 분이셨어요. 옛날 분이라서 곧잘 회초리도 들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어디 개집애가 엄마한테 대들어? 돈 좀 번다고 머리 헛바람이 들어선 당장 회초리 가져와! 하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순종적으로 회초리를 가져오는 대신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너무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고민하다 친구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서 이 응어리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친구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고 없었어요. 결국 그 집 앞에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친구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순애, 너 거기서 뭐해?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힌 친구의 오빠였죠. 안녕하세요. 저 경자 기다려요. 그래? 근데 너 울었냐? 눈이 왜 이렇게 빨개? 그 한마디가 뭐라고 갑자기 그쳤던 눈물이 다시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애도 우는 걸 알아봐주면 더 서럽게 울잖아요. 제가 딱 그런 셈이었죠. 제가 갑자기 울자 오빠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황급히 다가와서 자기 소매 끝으로 제 눈가를 훔쳐줬죠. 야, 누가 보면 내가 울은 줄 알겠어. 너 왜 울어? 뭔 일 있어? 저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어요. 그러자 오빠는 뭐 그런 부모들이 다 있냐면서 대신 화를 내주더군요. 그게 왠지 모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울음을 그치고 진정할 수 있었어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많이 진정됐어요. 다행이네. 야, 근데 너 나랑 같이 서울 갈 생각 없냐? 네? 뜬금없는 오빠의 말에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빠는 쑥스럽다는 듯이 뒷머리를 벅벅 긁더군요. 아니, 그런 집구석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냐? 나도 이 시골 촌동네 답답해서 서울 가서 시집갈 건데 너도 생각 있나 하고.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는 거예요? 제가요? 제 반문에 오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옛날부터 너 마누라로 찍어줬거든.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오빠의 얼굴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생전 처음 남자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받아서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저를 빤히 바라보던 오빠가 갑자기 제 쪽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죠. 그렇게 친구의 오빠와 첫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오빠와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 다 없이 사는 집 첫째들이라서 그냥 혼인신고만 했죠. 그리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 촌뜨기들에게 서울 생활은 참 녹록지 않았어요. 물가부터 정말 무시무시하더군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상경을 꿈꾸며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그 돈으로는 집을 사긴커녕 전세도 무리라서 월세방을 구해야 했죠. 비가 오면 집안에 물이 차고 벽에는 곰팡이가 쓴 낡은 옥탑방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은 신혼이라고 참 행복했습니다. 순애야, 나 같은 놈 믿고 서울까지 올라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호강시켜줄게. 난 지금도
충분히 호강하고 있어. 당신이 옆에 있잖아. 제가 뭘 하든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들과 달리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어요. 서울까지 데려와 고생시키는 게 미안하다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죠.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둘이서 살기엔 팍팍했어요. 당시 남편은 납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벌이는 괜찮았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했죠. 고민하던 저는 고향에서 일하던 경력을 살려 집 근처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굳은 일 하지 말라며 반대했지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장 일에는 금세 적응이 됐어요. 동료들도 관리인들도 대부분 외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친절했어요. 타양살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채 1년도 안 돼 저는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새 생명 때문이었죠. 언젠가부터 몸이 자꾸 무겁고 공장 특유의 쇳냄새가 너무 역하더라니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하는 저를 보고 동료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임신 아니냐고요. 설마 했는데 애가 들어선 게 맞더군요. 갑작스러웠지만 싫진 않았어요. 남편 역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당신 당장 공장 그만두고 내일부터 집에서 푹 쉬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쉬는 날마다 공사판을 나가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죠. 애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면서요. 그런 남편이 참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받지 못했던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죠.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겠다.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를 낳고 얼른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저는 출산 후에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에 한 번씩 아이 젖을 물리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일은 무슨 일인가요?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벅찼어요. 하루 종일 독방 육아의 살림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외벌이로는 돈이 너무 쪼들렸어요. 때마침 경제 불황으로 남편 일거리가 확 줄어버렸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절약뿐이었어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저와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아꼈죠. 양말도 몇 번이나 기워 신고 밥은 라면과 시장에서 얻어온 자투리 재료로 최대한 버텼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도 돈은 늘 부족했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했죠. 고민하던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킨 뒤 애를 들쫓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죠. 다행히 남편이 출근 시간이 빠른 편이라 정류장엔 아직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류장 앞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뒤에 엎여 있는 딸아이를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김밥은 금세 팔렸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새벽마다 김밥을 싸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닮아 그래도 손맛은 제법 있는 편이었거든요. 김밥 팔리는 양은 나날이 늘어갔고요. 어느새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남편도 제가 벌어오는 돈을 보자 마지못해 김밥 장사하는 걸 허락했죠. 딸이 4살이 됐을 즈음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칼국수집 하나 차렸어요. 길거리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 나만의 작은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간판에 달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테이블 4개를 넣으니 꽉 차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내 가게가 생겼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진 남기로는 국수 장사만 한 게 없다 해서 칼국수와 수제비를 팔았어요. 김밥을 찾는 오랜 단골 손님들도 많았기에 같이 팔았죠. 욕심 안 부리고 저렴한 가격에 팔았을까요? 금세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운 좋게 지역신문에 소개된 뒤로는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급기야 밖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분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너무 벅차더군요. 보조해주는 아주머니가 있긴 했지만 더 많은 인력 충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추가로 직원들을 2명 더 뽑고 옆에 붙어있던 쌀집을 인수해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제 판단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직원이 늘고 가게가 확장되자 테이블 회전율이 더욱 빨라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경제 불황으로 모두들 음식 가격을 올릴 때 꿋꿋하게 버텼더니 손님들의 충성도도 더 높아졌죠. 이제 통장엔 제가 생전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큰 액수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옥탑방에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던 날, 남편과 둘이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네요. 지긋지긋했던 가난에서 벗어난 기분은 글쎄요, 길고 길었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인생이 마냥 환하게 빛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었죠.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가게 일 힘들지 않아? 힘들지.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 장사는 잘 되니까 버텨야지. 일손이 부족하진 않고? 겨울에 손님들이 너무 몰려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틸만 해. 그래도 힘쓴 일도 많을 텐데 남자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내가 같이 일하면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회사 일은 어쩌고? 요즘 회사 사정이 영 좋지가 않네. 일거리가 계속 준다 했다니만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그 이유였죠. 저는 대신 남편이 다른 직장을 구하길 바랐어요. 부부 둘이서 같이 장사한다는 게 보기엔 좋아 보여도 부딪힐 일이 많다고 생각했죠. 가게가 망하면 수입이 뚝 끊기는 셈이니까 그것도 위험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지쳐 보여서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앞으로 힘쓰는 일은 다 자기에게 맡기라면서 열의를 불태웠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저와 함께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엔 영 소질이 없어서 주로 카운터를 보고 재료를 나르는 일을 했죠. 그래도 여자들만 일할 때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진상 손님들이 오면 상대하기도 수월하고 여기저기 힘쓰는 일엔 다 나서주고 말이죠. 남편과 일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더군요. 그런데 가게 일이 남편과는 영 맞지 않았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는 횟수가 늘어갔죠. 가게에 나와도 앓는 소리만 해대니 영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다 못해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차피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카운터 보고 재료 나르고 하는 정도였으니까 제가 아주머니들과 분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전 내심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직장 구할 생각을 않고 뒤에서 따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요. 어느 날 가게 단골 손님이 계산하면서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사장님,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바깥 양반 말이에요. 요즘 어린 여자는 여기저기 쏘다니던데 알고 계셔요?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단골 손님은 한번 바깥 양반이랑 잘 얘기해봐요.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단돌이 하면 금방 가정으로 돌아올 거야. 애도 있잖아. 하며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사라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나이에 비해 철이 없긴 했지만 설마 저와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곧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온 거야? 아,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 누구? 말하면 당신이 뭐 알아? 왜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 남편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제 눈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억지로 시선을 맞추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사실대로 말해야 돼. 당신 바람 펴?
우리 가게 손님이 당신이 웬 여자하고 손 붙잡고 다니는 걸 봤다는데 누구야? 저는 내심 남편이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은 이내 순순히 바람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언제부터 날 바보 만든 거냐고? 아직 반년도 안 됐어. 그 여자랑 헤어질 거지? 지금이라도 헤어지면 용서해 줄게. 제 말에 대답은 않고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인 거 아는데 우리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미안해. 근데 나 그 여자 진짜 사랑해. 나도 어떻게든 마음 잡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재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집도 아이도 다 당신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혼만 해주라. 어? 껍데기뿐인 결혼생활 당신도 원치 않잖아. 남편의 파렴치함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어요. 전 손에 잡히는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냥 어디 사는 누구야? 당장 말해. 나의 남자한테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거야.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어. 괜히 건드리지 마. 뭐? 지금 내 앞에서 그녀를 감싸는 거야? 저는 급기야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맞아주기만 하더군요. 그게 더 화가 나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이혼은 못해준다고요. 그때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딸이 저를 찾고 있었죠. 우리 딸 정말 애 없는 아빠로 키울 거야? 너 그럴 만큼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그 한마디를 던진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달래며 저도 펑펑 울었죠. 다음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은 없었어요. 자기 옷가지며 물건들을 전부 챙겨 상간녀와 도망가 버렸더군요. 식탁에 미안하다는 쪽지와 함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편지와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뒤 아이와 함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밤마다 남편과 그 상간녀가 같이 있을 생각을 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났죠.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딸을 생각